오늘의 정치권 소식 남태우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디도스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당대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줬어요. 예, 정당법 50조 위반이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박근혜 비대위에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한쪽에서 물난리가 나서 이제 물을 치우려고 하면 이쪽에서 불이 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고 거의 강용석 의원 같은 사람은 또 밖에서 잘 붙지도 않는 불을 계속 지피고 그런 상황이 막 전개되는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저도 한나라당 얘기 말고 좀 정치권 전반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이슈가 터졌습니다. 네. 연일 이슈 메이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고승덕 의원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안상수 전 대표냐 박이태 의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이건 디도스 사태와 버금가는, 그리고 여당 내부가 이 정도로 돈선거 차떼기 당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또 씌우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씌우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대단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친이계 또 비대위의 대립들이 극심한 상황이고요. 또 검찰 역시도 지금 자신들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검경 대립도 있고 디도스 이국철 로비 많은데 또 이런 짐을 얻어서 정권 말기에 굉장히 바빠진 그런 상황이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이 일부에서는 공천 내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어떤 권력 투쟁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 못할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선거에서 일반 국민이 이제 돈봉투를 주거나 받아도 아주 어마어마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한 마을에 다 처벌받는 적도 있죠. 하물며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서 나를 지지하라. 근데 그분이 또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 참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사실은 도덕성이 정말 바닥에 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누가 나서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만약 이것이 이제 밝혀지고 그것이 고승덕 의원만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당이 거의 공중분해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게 한나라당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실 우리 정치권에 정당들이 죄다 이런 어떤 잘못된 관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금품 선거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의미로 기득권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부자 정당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이제 여타의 정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금품을 수수할 만큼 당대표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안정성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 보자면은 굳이 따지자면 지금 예를 들어 정당 자체 경선이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금품을 주고 자신을 뽑아달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여유나 상황은 되지 않는다고 보겠죠. 그런데 고승덕 의원이 친이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이계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얘기가 돼서 친이계 의원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하나의 어떤 일사불란한 상황으로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수 김종인 위원이 비대위원이 보수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예를 들면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따지고 보면 합리적 보수나 중도 보수를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속 좌클릭을 하면서 현재 어떤 이명박 정부로 상징되는 한나라당의 어떤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을 선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친이와 친박이 막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는 사실 친박에 가까울 정도로 갔지만 그쪽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팽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비대위원들을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죠. 이상된 위원이라든지 김종인 위원에 대해서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친이 친박 개념보다 지금은 좀 더 난파선 상황이 아닌가. 완전히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아비규환을 하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에서 집토끼, 산토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3인 고문이 제 기억으로는 이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란 단어를 빼자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비대위가 박정희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어요. 그러니까 김용갑 상임 고문이 원래 박근혜 전 대표 좀 친하지 않나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김용갑 상임 고문이 이제 소위 원조 보수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또 김용갑 고문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적인 정강 정책을 꾸준히 폈지만 보수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원칙적이고 도덕적인 이미지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불출마 같은 경우도 좀 단호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김용갑 그 상임 고문이 말씀하시는 상황에 비해서 한나라당의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은 박정희 체제로 상징될 수 있는 정당도 아니고요. 지금 상황 굉장히 그 소위 뭐 제야부터 다 이합 집산되어 있는 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박정희 체제라는 상징보다는 지금 하나의 집권당을 유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세력을 더 키워나가는 데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박정희 체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김용갑 상임 고문의 어떤 바람이지 전체적인 의견을 보기 좀 어렵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요? 그렇게 조금은 보면? 그렇죠. 지금 뭐 계속 좌클릭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박정희 체제를 명시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다지 맞지는 않죠. 근데 이 지금 비대위원회는 이제 이상돈 교수라든지 기본적으로 합리적 보수, 건강한 보수를 주창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보수를 정당 정책에서 뺀다는 건 상당한 파격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파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보수 용어를 지금 삭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보수든 진보든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한나라당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민생을 더 잘 살피고 민주주의를 좀 더 정착시키는데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그것이 꼭히 보수로 명명돼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어떤 상호주의 내지는 좀 강경한 노선을 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요. 한나라당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에서도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MB 정권과의 현실적인 그 선긋기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대북 강경책 이런 것들이 답습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떤 수구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보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좌클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글쎄요, 한나라당 내에 정강정책이라든지 이런 변화만큼이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준석 비대위원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전역 의원과의 설전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낸 난을 치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곤욕을 치르는데 비대위원 난 치운 얘기까지 언론에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뭘 잘못한 그렇죠. 건지. 지금 한나라당이 뭐 모든 뭐 부분에서 그 이슈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도 또 특히나 이준석 위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어떤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너무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이슈가 더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지금 역할은 기존의 어떤 평상시로 보자면 최고위원보다 더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화제의 중심에 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난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겠죠. 뭐 실수로 직원들이 뭐 딴 곳에 둘 수도 있고요. 그것이 뭐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로 뭐 논하기는 곤란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글쎄요. 이제 민주통합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민주통합당 얘기는 이제 워낙 한나라당의 모든 정치권에 이제 누더기가 쏠려 있어서 좀 소외당하나 뭐 하고 있나 이런 궁금도 그런데 보니까 시민선거인단이 뭐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한 지금 흥행이 되고 있나 보죠. 그렇죠. 지금 어제까지 30만 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민주당이 12만 그리고 당대의원 2만 5천 뭐 이렇게 해서 최소 50에서 한 70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라고 보고요. 저번 주에 이제 얘기할 때 100만까지 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 한명숙 전 총리가 1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4중 4약으로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이제 시민 경선을 하다 보니까 70%가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로 봤을 때 모집자격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직표가 작용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됐죠 이미. 그래서 이제 민의를 과연 누가
반영할 것인가. 네. 어떤 면에서 대표단 경선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어떤 총선부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만 밀란을 대표했던 이제 문성근 대표라든지 또 BBK에 같이 저격수로 활동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봉주 미래 권력들의 16만의 회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YMCA 이하경 그 후보 같은 경우에 12만의 또 YMCA 회원들과 또 시민사회가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약세지만 이후에 또 상당한 득표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판을 깨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뭐 한명숙 총리가 물론 인지도에서도 앞서가기도 합니다만 1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사실 투표함을 열어보면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한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뭐 60만 가까이 될 테니까요. 60에서 70까지 보니까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문성근 대표의 뭐 상당히 약진도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서는 또 박영선 의원이 늦게 출발했지만 정봉주 의원의 구속과 맞물리면서 또 SNS의 위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그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또 2위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시민들의 어떤 그 민주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 정당 개혁의 의지가 어떻게 표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번 그 대표 경선의 지도부 경선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게 대의원이 이제 30%고 선거인단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선거인단의 90% 이상이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니까 투표소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든 아니면 뭐 집이든 모바일로 투표한다는 것도 굉장한 선거 혁명 내지는 아주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40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고요. 저도 한번 그 사이트를 가보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뭐 클릭 몇 번만 하고 이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정도만 인증을 하면 실명 인증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온라인 사이트나 쇼핑몰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게 뭐 당원이 아니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후보가 있으니까 자기 의사를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한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 결과가 한국의 정당 정치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번에 친노 인사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벌써 대선 얘기 나오면서 친노 인사들이 이렇게 부각되니까 대권 주자는 반친노 인사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친노의 부활이다. 뭐 또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뭐 특히 이번에 이제 한명숙 만약 한명숙 문성근 이 두 분들이 1, 2위를 하게 된다면 사실 상당히 그 열린우리당 내지 친노의 부활이라고 느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도 대권 가도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지금 뭐 1대1 가상 대결에서는 또 상당히 이번에 약진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친노가 부활하게 됐을 때 문재인 이사장의 위력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이 총선에서 문재인, 문성근 또 이분들이 또 같이 부산에서 출마해서 뭐 반 정도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세력이 커지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견제하려는 의사들도 지금 나오지 않을까. 견제하는 의사도 나오지 않을까. 친노든 친노가 아니든 그 지금 어제도 이제 중앙선관위가 SNS를 통한 이제 사전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그 앞서 말씀드린 모바일 투표도 그렇고 인터넷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이 컴퓨터와 이 모바일의 능숙한 2040 세대를 누가 잡느냐가 아마 이제 정치인들의 사활을 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대가 이제 특히나 지금 아까 경선에서도 사실 투표소 방문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요. 뭐 가점을 더 주긴 합니다만 대부분 하지 않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나왔는데요. 시대가 확실히 달라졌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또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뭐 낙검수 열풍의 여러 가지 것들 최근에 그 팟캐스트에도 거의 뭐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 참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전에는 이제 방관이나 또는 그 배격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제 적극 참여로 바뀌고 있다. 그것의 중심이 SNS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태호 정치평론가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